3조 3천억 원에 35조 3천억 원에 달하는 3차 추경안이 이틀 만에 국회 각 상임위 예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3조 원 가량이 증액됐는데요. 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통합당은 졸속 심사라고 비판하며 다음 임시국회로 넘겨서 시한을 11일까지로 연장한다면 추경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계속 장외 투쟁을 하지 않고 국회 안에서 싸우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우리는 장외 투쟁을 하지 않고 국회 안에서 치열하게 싸울 것입니다. 언론 환경이 기울어져 있지만은 국회에서 활동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투쟁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추경안 심사를 국회 복귀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분위기도 읽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6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예결위 본 심사 역시 속전속결로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 같은 비상시기에 국회가 쉰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밤을 새우는 한이 있더라도 6월 국회 내에 반드시 추경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네, 국회 상황 오늘은 김성환 시사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추경안 심사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서 민주당과 그리고 다른 군소정당이 참여한 속에서 각 상임위별 3차 추경안 예비 심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본 심사가 시작된 상황인데 예비 심사 결과를 일단 좀 보면 16개 상임위 중에서 절반가량은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가 됐고요. 네. 2개 정도가 감액 그리고 증액된 곳이 6곳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보면 정부 원안보다 3조 1천억 원 가량이 지금 증액된 상황이거든요. 먼저 내용 면에서 봤을 때 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일단 지금 상임위 차원의 심사이기 때문에요. 예. 예결위로 다시 넘어가서 예결위 심사가 또 남아 있어서 상임위 차원의 의견을 일단 반영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각 상임위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해서 심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상임위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을 증액하거나 최소한 뭐 감액은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증액하는 쪽에 좀 중심을 맞춰서 심사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예결위로 가게 되면 지금 한 3조 1천억 원 정도 증액을 했다고 하는데 예결위 차원에서 조금 더 감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통상 이제 그렇게 하는 방식들을 취해 오기도 했었고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선 사실 지금 추경 처리가 굉장히 시급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추경의 가장 큰 목적은 사실은 속도전입니다. 뭐 마치 전쟁 용어처럼 이렇게 속도전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명구스러운데요. 예. 왜냐하면 지금 뭐 2차 추경이 지나고 난 다음에 3차 추경을 지금 편성해서 이미 추경안 제출하고 난 다음에 24일이 지난 상황이고, 만약에 이번 임시국회 뇌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집행이 되기까지는 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올해 내에 다 집행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뭐 보기에도 100% 다 집행이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최대한 빨리 심사해서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어서 이렇게 좀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잠시 조금 전 들어온 속보 하나 좀 전해드리고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협약식을 가질 예정이었는데 현재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합의가 불발됐다라고 합니다. 민주노총 위원장이 내부의 반발로 인해 협약식에 불참을 하면서 오늘 협약식이 취소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노사정 대표자 회의 정세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회의체가 결성이 됐고요.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그리고 대한상의,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이 참석을 해서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자라는 차원에서 합의를 이룰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민주노총 내에서의 내부 반발로 인해서 민주노총 위원장인 김명환 위원장이 불참하면서 협약식이 취소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대담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적인 면에서 네.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 국회 헌정기념관에 하면 예. 말이죠. 국회 세 가지 기능을 걸어놨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입법, 두 번째가 정부 견제, 세 번째가 재정 심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단 말이죠. 더군다나 이번 그 코로나 제3차 추경은 2009년 우리 글로벌 경제위기에 2조 28조 9천억보다 지금 제일 많은 그 35조 가량의 돈이 올라와 있단 말이죠. 예. 게다가 이제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번 추경이야말로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잘 봐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신중했어야죠. 그런데 여기 감액 2곳에 증액 6곳. 사실 국회가 이러니까 통법부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꼼히 들여다봐야죠.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우리 속담에도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에 둘러 못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들여다봤어야죠. 그런데 심지어 제가 발언록을 보니까 뭐 짧게 발언해달라. 이 답변 안 들으셔도 되죠?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곤란하다. 정말 아무리 추경 급한 김성환 평론가 얘기하시는 거지만 인정합니다. 인정하더라도 2, 3주 늦는다고 우리 그 국가가 망하거나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국회의 기능을 본연의 기능을 봐야 하는데 이러니까 결국 오만했다는 얘기, 독주한다는 얘기 들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 얘기는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그 시간적인 문제. 그러니까 처리 시간이 평균적으로 2시간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뭐 1시간도 안 되는 것도 있었고 뭐 10몇 분 정도에 끝난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2시간 안에 그 많은 예산안들을 다 심사할 수 있었겠냐. 이 부분은 어떤가요? 그 아마 곱지 않게 보시는 시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예산 심사를 했다고 말하기도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자면 일단 상임위 차원에서 빨리 처리하고 난 다음에 예결위로 가져가서 지금 야당하고 협상할 여지를 좀 만들어 놓고 싶었던 욕심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통합당이 언제 복귀할지 사실은 알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최소한 통합당하고 같이 예산을 추경안을 처리했다고 하는 그 정도 명분은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상임위 차원에서부터 벌써 막혀버리면은 예산을 빨리 처리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예결특위로 가져가서 그리고 통합당하고 최종 협상을 좀 시도하는 이런 방식들을 고려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좀 처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요. 예. 둘째로는 지적하셨던 것처럼 상임 차원에서 좀 더 꼼꼼하게 심사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민주당 입장에선 취급한 이제 이 현실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국민들이 바라보실 때 일단 원구성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그냥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또한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럴수록 오히려 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조금 하루 정도 더 숙려 기간을 갖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좀 더 심사에 충실한 모습들을 보여줬더라면 이렇게까지 뭐 불과 몇 시간 만에 통과시켰다. 이런 식의 비판의 구실은 만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앞으로 국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자세가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앞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통합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상임위가 그대로 지금처럼 유지가 될 경우에는 이 구도로 가져가게 되면 민주당이 그런 모습들에서 계속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하나하나 신중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줘야 그래야 좀 믿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기재위 소속의 정의당 장혜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예산의 내용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 심의가 아닌 뭐 통과를 위한 상임위 회의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회의에 또 불참을 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저는 뭐 이번 상임위에서 통과된 거요. 본회의, 그러니까 예결위 가고 본회의 가도 똑같습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 감액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어쨌든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에서 이게 통과된 거기 때문에 상임위 통과한 거 예결해서 그걸 물론 모양새를 갖추려고 한두 개는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전체적인 틀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제가 보기에 이번 야당이 비판하는 지점 중에 하나가 이번 35조 중에 실제 방역 예산은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그야말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거라면은 정말 국회의원들이 21대 국회 첫 이게 예산 심의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말 여기 우리 국가의 어떤 철학과 결국 재정이라는 건 정부의 철학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꼼꼼히 봐야 되는데 결국 대통령이 이끄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한간에서는 청와대 정부라고 비판하는 판에 이렇게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의 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군사작전 처리하듯이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은 이게 견제의 기능을 굉장히 상실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서 대단히 이번에 좀 좀 부담을 느껴야 될 것 같고 또 야당의 명분을 줘야죠. 야당이 뭐 누군가는 국회 들어오는데 명분이 뭐가 필요하냐고 얘기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야당이 들어와서 야당이 들여다봐야 국민의 또 공감대를 얻고 또 국민의 반대 여론도 들어가면서 보완제 역할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지금 이번을 끝까지 끌고 간다는 본회의까지 끌고 간다는 이런 전략을 조금 한번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이 생각합니다. 시점에서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게 네. 통합당은 그럼 과연 뭘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산 심사권이
국민이 준 그렇죠. 권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저버리고 비판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통합당도 사실 고민의 지점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려고 지금 제안했잖아요. 2주의 시간을 달라. 그럼 우리 들어가겠다. 들어가서 2주 동안 꼼꼼히 보겠다. 지금 사실은 그 국회의장이 지금 의원들을 다 상임위에 강제 이렇게 지명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에 수긍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명단을 취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명단을 내면 그 명단에 따라서 소속 상임위에 가가지고 2주 정도 제가 보기에 그러면 괜찮아요. 어차피 이번 국회 끝나면서 바로 또 소집하면 되니까. 그래서 7월 중순쯤에 통과한다고 뭐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국민적 지지와 기대 속에서 국회가 어떤 정상적으로 출범하는 하나의 과정이 되기 때문에 여당이 대승적 자세에서는 협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사실 우리 국회가 관행이나 불문율 이런 것들이 왜 성문화돼 있지 않냐면은 협상하라는 거거든요. 정치하라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공간을 준 건데 예. 너무 좀 협소하게 해석하는 건 아닌가 싶어요. 예.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방역 예산이 2%밖에 안 된다고 하는 말씀 좀 어폐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1, 2차 추경이 또 있었잖아요. 정부 예비비로 방역 예산을 쓴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방역 예산이 2%라고 단순히 얘기할 성질은 또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통합당의 책임에 대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18개 상임위 우리 법사위에 안 주면은 다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드니 당신들이 다 뜻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 당신들이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책임져라 이렇게 해야지 일관성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 배제했다고 해서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럴 거라면 국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오히려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민들한테 일하는 국회의 모습, 일하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근데 지금 통합당 내부의 의견조차도 조율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방금 전에 2주 시간 달라고 7월 11일까지 시한 제시한 것은 최영도 원내 대변인이거든요. 근데 몇 시간 되지 않아서 다시 또 이종배 정책위 의장이 충분한 시간이라고 하면서 일정을 제시도 안 하면서 또 얘기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통합당 안에 의견 조율도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합의안을 들고 갔든 안 들고 갔든 간에 원구성과 관련해서 뭔가의 민주당 안을 최대한 합의하려고 노력한 안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당에서는 강경파에 막혀서 다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통합당의 입장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밀려가다 보면 물론 나중에 가서 민주당이 다 알아서 했으니 민주당이 책임지십시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합당도 그 책임에서 비껴나기 어렵다. 그러니까 어쨌든 국회가 뭔가에 최선을 다해서 협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구조라면 그게 또 정치인으로서 책임윤리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까지 원구성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한테 수적으로 일단 밀리잖아요. 많이 밀리잖아요. 이전에 비해서.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가져갈 것들을 취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치 공세를 좀 더 적극적으로 펴든가 뭔가 실적을 내는 방식도로 가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2주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2주라고 얘기하기도 충분한 시간이라고 얘기해도 그러니까 이거 정해두지 말고 그러니까 민생 경제이기 때문에 발목은 못 잡아요. 그러니까 들여다보겠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2주냐 충분한 시간이냐 당내 이론이라기보다는 방침은 정해진 거죠. 들어가서 우리가 들여다보자. 그리고 우리가 민생 경제 동참하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이를테면 시한을 두고 조금 뭐 당내 분란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앞서 나간 것 같고요. 통합당 입장에서는 지금 들어가서 하겠다라면 여당이 지금 받아줄 공간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정치 정상화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앞서서 이제 김성환 평론가께서도 예결특위 본심사에서는 통합당과의 협상 여지를 좀 남겨두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상임위 차원에서의 예비심사는 좀 빨리 처리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통합당 스스로도 복귀를 할 때는 좀 명분이 필요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7월 임시국회를 좀 넘겨서 함께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자라고 했을 때 민주당이 이 부분은 받아들여줘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일하자고 들어오는 사람은 어떻게 안 받아줍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요. 지금 뭐 상임위 그러니까 사보임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이 얘기했잖아요. 사임계만 제출하고 지금 보임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임위 누구를 지금 배치를 할지 지금 통합당이 명단을 안 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거 빨리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통합당의 명분은 전 충분히 있다고 봐요. 민주당 뭐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구성 일방적으로 했다. 우리하고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정치적으로 충분히 전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러면은 출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출구는 이미 열려 있어요. 그 출구가 열려 있는 게 뭐냐면 방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국민의 민생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야권으로서의 명분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국민의
지금 생존권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불만을 갖고 있고 여기에 협조를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으나 국민의 생존권을 위해서 우리가 가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면 깔끔하게 사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심사하면 됩니다. 예결위 심사하는 거, 예결위 심사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면 통합당이 가서 그 안에서 밀고 당기게 하면서 예산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치적으로는 계속 거기에 대해 의미 부여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다 하더라도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무조건 하늘이 두 쪽 나도 뭐 3일까지 한다.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합당 보고 들어와서 그러면 들러리, 그러니까 통합당의 주장이 들러리 설한 것이냐라는데 저는 방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들여다보고 우리도 어떤 정부의 재정 철학에 대해서 우리도 얘기할 수 있고 우리의 의사도 담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죠. 그런데 3일 시한을 딱 가이드라인 정해놓고 이제 들어와라. 그러면 그건 사실 명분을 주지 않는 거죠. 그건 정치가 아니죠. 임시국회가 3일 끝나니까. 그 7월 임시국회까지 네. 이야기를 제안을 하잖아요. 그럼 네. 7월 임시국회로 넘겨서라도 함께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워낙 지금 시급한 상황이니까 빨리 처리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7월 3일이라고 하는 시한을 제시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통합당이 우리 들어가겠으니 충분한 심사를 합시다. 우리 그냥 국회 복귀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임시국회 다시 잡을 수도 있고 일정 연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갈 수 있는데 우리한테 명분을 안 주니까 안 들어가겠어.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 추경 예산안 심사를 안 해버리면 그것 자체가 나중에 가서 훨씬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그렇죠. 있다는 충분히 거예요. 저는 동의하는데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의 이야기의 뉘앙스는 빨리 백기 들고 들어와라. 이렇게 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에서 그렇게 한쪽을 몰아세우는 것은 결국 협치라는 것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 가능성을 열어둘 테니까 협상하자. 들어와라.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정도에 맞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통합당 내에서도 11일까지로 시한을 연장을 해서 7월 임시국회 내 예결위 특위에서 함께 좀 심사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지금 김평론가께서 보시기에는 통합당 내에서도 그런 복귀 시점에 대한 게 통일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가 통일이 돼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진정성이나 실제 좀 협상에 임하는 마음을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좀 이야기하시고 싶은 것 같고요. 이제 지금 또 말씀해 주시는 걸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너무 시한을 촉박하게 못 박아서 6월 국회 내라는 것으로 여지를 열어두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좀 말씀해 그렇죠.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아직까지는 그런 시한 연장에 대한 표명에 어떤 입장인지를 얘기를 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 장관 현재 공석인데 이 자리에 이인영 민주당 의원을 염두에 두고 청와대가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통일부 장관 이인영으로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적합한 인물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정치인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정치인이라고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둘째로는 당내 원내대표까지 지낸 그 정치적 경륜을 상당히 갖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셋째로는 그러니까 지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통일부 장관의 덕목, 자질은 북쪽과 대화의 여지를 뚫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전에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북쪽과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파트너는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자격은 충분히 갖췄다고 봅니다. 그게 뭐 이인영 원내대표든 다른 누군가가 있든 간에 그 정도의 자격을 갖춰야 통일부 장관이 이번에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충분하게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면에서는 사람을 바꾸는 게 메시지가 될 수도 있어요. 대북 북한에 주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교착 상태에서는 좀 이렇게 힘을 가진 정치인이 오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통일부 장관이 이제까지 좀 힘을 못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차피 대북 정책은 우리 안보실이 정하고 통일부는 따르는 구조예요. 기본적으로 그 구조 속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통일부가 할 수 있는 여지나 이런 재량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쨌든 이인영 원내대표는 사실 당의 남북관계 발전 통일위원장도 역임했고 나름 전문성도 있는 사람이고 또 원내대표까지 했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착 상태를 푸는 적임자라고 보지만 예. 다만 전제 조건 하나는 기존의 이 대북 정책의 이 구조 속에서 또 과연 이 이인영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라는 전 근원적 질문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번에 볼턴의 해고로서 나타났지만 결국 지금 미국 내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도 몇 가지 하나는 미국 내에서도 대북 정책에 대한 논란이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가 하는 그 대북 정책이 대부분이 즉흥적이었다라는 예. 것이 증명됐고 그 부분은 증명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지금의 통일부 장관이 해야 될 일은 북한에게 무조건 우리 걸 열어두는 그런 여지를 주는 그런 협상 전략이 아니라 최소한 북한과 좀 밀당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정부의 좀 어떤 그 위임을 받아가지고 가서 좀 협상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좀 권한도 예. 좀 가지고 이런 좀 약간의 좀 변화된 스탠스 속에서의 통일부 장관이 오는 게 지금 교착 상태를 푸는 거지 사람만 바뀐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또 우리가 대북 문제 바라볼 때 볼턴 시각으로 바라보면 조금 더 오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는 미국 내에서도 뭐 인정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상당히 왜곡된 측면이 있다 이런 게 저는 점점 최근 확인되고 왜곡됐다고 있잖아요. 보는데 예. 다만 두 가지 이제 그 얘기,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이견은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좀 즉흥적으로 결정한다.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우리가 좀 약간 좀 감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통일부 장관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존재감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이 존재감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치인을 임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 심리가 지금 작동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워킹 그룹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뭐 대북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뭐 하다못해 사람이 가거나 아니면은 조그마한 물자라도 가거나 그러니까 하다못해 철도 공사를 하더라도 물자가 들어가는 이런 방식들에 대해서는 그것도 못하게 다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럼 남북 관계가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냐. 개선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청와대가 그런데 좀 묶여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정치적으로 상당히 미국하고 각을 세우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통일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자기 목소리 내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론을 모아나갈 수 있는 역할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진급 정치인이 지금 통일부 장관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남북 관계를 그런 방식으로 좀 돌파구를 뚫어나가는 역할들을 앞에서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고 장관이 있으면 사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통령이 인상만 한번 써도 장관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스스로 찾아나가는 게 그게 장관의 역할 아니겠어요, 사실. 그럼 대통령이 그러면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하면은 제가 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은 그런 덕목도 사실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장관이 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그런 장관의 모습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그 정도의 무게감을 갖고 있는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관은 임명을 하려면 청문회가 통과가 돼야 되는데 뭐 정치인 출신이니까 뭐 정치인 청문회 불패시나 이번에도 뭐 이어질 수 있어서 뭐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아니 쉽지는 않겠죠. 지금 이제 국회 상황으로 봐서 호락호락하게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를 만약에 통일부 장관 뭐 내정자가 된다고 하면 인사청문회가 그렇게 순탄치는 않을 거예요. 상당히 많은 거센 공격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많은 질문도 좀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좀 더 자신의 소신에 맞게 그 질문에 답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물론 개인적인 흥결에 관한 부분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알 수는 없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난하게 과정들을 밟을 수 있다고 하면은 만약에 내정자가 된다고 하면 뭐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기도 할 테니까 저는 통일부 장관에 무난하게 임명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그 청문회가 진행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통합당 잘 참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대북 정책 청문회 하자고 그랬잖아요. 예. 이제 국정조사 하자고 그래요. 국정조사. 이 자체가 저는 일종의 국정조사 형태의 청문회가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대북 정책과 했던 어떤 스탠스,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이인영 장관의 만일 그게 지명이 된다면은 그런 청문 형식을 통해서 질의응답이 오고 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이 다시 한번 검증받는 뭐 그런 형태의 이 과정이 될 것 같아서 만일 지명이 되고 청문 요구서가 온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좀 흥미로운 그동안에 역대 볼 수 없었던 좀 흥미로운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그 대북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통합당이 안 바뀐다고 하는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제도 얘기하고 그리고 빵살 자유도 얘기하고 약자들에 대해서 포용적 복지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하는 모습과 달리 대북 문제만 나오면 흥분합니다. 흥분하고 무조건 적으로 규정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거치면서 거의 전쟁 위기까지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적대적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든 평화적 관계로 돌려놓겠다고 하는 게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방식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지금 삐걱거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온전히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북미 협상이 안 저도 풀렸으니까. 짧게 저도 한마디만.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무조건 잘못했다고만 비판하지 말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만들어 나갈지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다시 예. 엎어가지고 원래대로 되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대안이 무책임하고 필요하다. 위험하다고 그거 생각합니다. 방식은 아닌 걸로 알아요. 지금 당내에서도 최소한 대북 정책 바뀌어야 된다는 목소리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 위에 20년간 많은 대북 정책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지금 지켜보면 또 근원적으로 바뀐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보다는 미국, 북한이랑 상수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국민의 동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와 보편적 상식에 맞는 대북 정책으로 접근하되 다만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이런 정책으로 가는 방향이 맞다고 보는 거지.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예. 20년 동안 지나오면서 별로 바뀌지 않았다는 점은 한번 재고해둘 필요가 있다. 무조건 반대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아주 좀 재미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와서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3위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다른 보수 후보들에 비해서도 월등하게 앞서 있습니다. 지금 뭐 나오는 대선주자 선호도에서는 다 이제 여권 후보들인데 그동안은 야권 후보들 중에서는 굉장히 한 자릿수였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 뭐 야권, 여권으로 구분 지을 수 없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두 자릿수 10.1%입니다. 어떤 배경으로 여기 이렇게 포함이 됐고 저 지지율을 받았다고 보세요? 또 원래 여론조사에 이름 안 넣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또 안 넣어달라고 하는데 자꾸 넣는 의도는 뭔지 한동안은 유시민 이사장 이름을 자꾸 넣었잖아요. 근데 빼달라고 얘기했는데도 자꾸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이 일종의 구도를 자꾸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정치에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대선을 생각하는 후보군에 올라 있는 사람들의 가장 그 바람이 뭐냐면 언론에 매일 이름 오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눈에 띄게 마련이거든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계속 지금 이름이 거명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더군다나 보수 진영에 뚜렷한 후보군이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기대가 모아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 내부에 어떤 기대감이 작동하고 있다. 그런 면에 있어서의 반사 이익을 좀 얻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의미라고 좀 해석을 하세요? 사실 저는 어쨌든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여러 가지 발언들, 거친 발언들이 저는 저 효과가 나타나는데 상당 부분 일조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난 연말에 한번 10% 인가 이상인가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빼달라고 했다는데 아마 여론조사했던 기관에서는 이걸 이제 주관식으로 돌리느냐 객관식으로 돌리느냐 하는데 이게 이제 아마 객관식으로 돌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어쨌든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수사기관의 책임자고 대통령 임명한 현직 공무원 아닙니까? 그 정무직 공무원이 지금 저렇게 높은 지지율이 나온다. 그럼 자, 이분이 낸 수사 결과에 대해서 전 지지율로 해석할 거 아닙니까? 저는 굉장히 이거는 위험하다. 우리 국가 사법 체계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흥미롭지만 이 부분을 좀 피해가는 게 이게 오히려 이게 국익을 위해서도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좀 흥미는 있으나 좀 마음이 굉장히 씁쓸하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도 좀 본인의 빼달라고 원한다면 그걸 빼고 가는 게 맞다. 본인이 검찰총장을 그만둔 다음에야 매일 돌려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지금은 조금 여러 가지 오해를 만들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논란만 생기니까 조금 피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